다중은 어떤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고착시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까지 동원한다는 겁니다. 앞에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국가의 운명이 근데 한 60년 내지 한 70 몇 년 되면 망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올슨의 이론이 맞다면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법 질서가 형성되어서 이권 집단이 적을 때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로 1950년부터 70년까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성장률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패배한 서독과 일본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전쟁으로 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이권 집단들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경제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래전에 설립된 이권 집단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권 집단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것이 행운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제가 일단 5개의 역사 1번 법칙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건국 초기에는 수십 년간 곤란 상태에 빠진다.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개 한 20년 내지 한 30년 정도 있는데요. 그래갖고 건국 초기에 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진나라 같은 경우는 20년이 못 돼서 망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진시황의 나라가. 그리고 그 한나라로 넘어가죠. 그때 고조와 유방하고 이제 한고조 항우하고 이렇게 싸우죠. 그 다음에 수나라가 오랜 혼란 끝에 통일했지만 3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그 혼란이 초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 이권 집단은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런 환란을 극복하면 몇백 년 갑니다. 대개 나라가. 그리고 굉장히 번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 극복할 때부터 몇십 년간.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이권 집단이 서서히 누적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초기에 이렇게 번영하는 이유는 이권 집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60년 혹은 72년이 지나가면 사회가 경직되고 쇠퇴해서 이제 혼란에 빠져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개 한 60년 내지 70년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지배층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 새로운 나라는 혁명이나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혁명 세력들은 중심부에서 나타나지 않고 꼭 변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제가 주장하는 역사의 일반 법칙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의 경우를 보면 이제 고려가 이렇게 망해요. 고려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이권 집단들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불교 이권 집단, 귀족 이권 집단들이 그 나중에 불교 말기의 기록을 보면 땅이 있는데 내가 농사를 졌는데 귀족 A가 와서 세금 걷어가고 귀족 B가 와서 걷어가고 C가 와서 걷어가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나타나갖고 땅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세금 구조를 확실히 하자고 하니까 그 민중들이 호응을 해갖고 혁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조선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왕씨들을 거의 다 죽이죠. 그래서 전씨로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왕씨가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고려의 그 주요 인사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권 집단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이 태조와 태종 때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방언이죠. 이방원이 일단 고려의 그 원래 권력자들과 싸움 때문에 큰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신 집단들 간의 싸움입니다. 정도전하고 싸우죠. 그 다음에 형제난에서 형제들하고 싸우죠.
그게 이제 요즘 뭐 연속극이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캐즘입니다. 형제난이 고려에도 있었지만 딴 나라에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극복하고 심지어는 그 세종의 그 측근들을 외척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민무질, 뭐 민무길 이런 사람들을. 그래갖고 겨우 이제 안정이 된 게 바로 세종이고, 세종이 한 36년간인가 조선을 통치하죠.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가장 생산력도 좋았고 대다수 사람들이 행복했고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꺾이게 된 계기가 바로 세조죠. 세조와 한명회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 반란군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이권을 나눠줍니다. 땅도 많이 나눠주고 그 노비도 굉장히 많이 나눠주고 또 그 사람들이 커지니까 이권 집단이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조선은 망한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장구한 기간 동안 한 400년 이상 동안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밀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조선의 그 귀족층들, 양반이나 그 왕족들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정복당해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일본의 노예, G4 아니면 G5가 된 그런 한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런 역사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신라도 비슷했고 고려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나라 같은 경우, 중국의 한나라 같은 경우에 고조가 이제 유방이 건국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 후계자 다툼. 그러고 나서 황로정치와 문경치라고 하는 굉장히 번성한 시기가 딱 10년부터 65년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론 한무제도 상당히 잘하긴 했지만 이때는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보면은 약 한 10년 동안 혼란이 있고 나서 태종과 고종이 굉장히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 그래갖고 그 중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그 위대한 시기죠. 딴 때도 굉장히 위대한 시기가 있었지만 북방민족이 지배당한 거라서 지금 중국 역사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송나라도 비슷합니다. 혼란기 거쳐서 번성기 있었고 원나라도 그렇고 명나라도 보면 혼란기 끝나고 영락제, 홍의제에서 이때까지 굉장히 번성하고 이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정화가 그 인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까지 어마어마한 군단을 끌고 갈 정도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대단했죠.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한 50년 전에 그거의 100배 되는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게 바로 중국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명나라의 힘이었는데 갑자기 몰락하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는 절대 모든 배를 다 불살라버려라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해라.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도 비슷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때 굉장한 어떤 그 번성을 하죠. 보면은 초기에 이런 혼란기와 그 후에 대단한 번성기, 그 후로 몰락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도 한 250년 내지 300년 사이에 다 망합니다. 보면은 청나라가 268년 갔어요. 명나라가 276년 갔고 송나라가 319년, 당나라가 289년, 한나라가 231년 갔습니다. 특이하죠. 300년 넘은 나라는 송나라인데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게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나라가 300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뭐 500년, 신라 1000년, 실제로 한 통일신라 한 4, 500년 되죠. 고구려 500년, 그 다음에 조선 500년으로 상당히 역사가 긴 편인데요. 어쩌면 길수록 더 민중의 고통은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 고려 초기에 그 한 20년간 혼란기 이후에 광종, 경종, 성종 때 엄청난 번성을 합니다. 조선도 보면은 그 초기에 혼란기 이후에 태종과 세종 때 한 60년쯤까지 굉장한 번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60년 내지 한 70년 정도까지 건국한 지 그때 지나면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입니다. 1945년도에 건국했으니까 70년이면 언제죠? 2015년 딱 올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36년 주기설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2017년 내후년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쇠퇴하고 망해가는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입니다. 제가 역사의 일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원리 갖고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원리 뭐냐면은 이권 집단은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권 집단은 빠르게 형성되고 큰 이권 집단은 천천히 형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적되는데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지위가 성립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 보면 300년 역사 중에서 대부분 나라가 한 50년 정도만 행복하고 나머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망할 때 되면 어마어마한 불행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청나라 10만 군대가 2억 명 군대 인구를 갖고 있는 그 명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때 5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살려고 합니다. 일부러 막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송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원나라가 왔을 때 거의 비슷했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무시무시한 군대가. 그때는 정확한 기록 남지 않았지만 최소 5천만 명 내지 1억 명 가까이 살육당했을 걸로 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 그게 역사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 대다수의 피지배를 받는 인간의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역사의 일반 법칙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 역사책 보고 소설책 읽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36년마다 일어나고 있고 2017년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1871년도에 일본이 명치유신을 해서 엄청난 개혁을 했죠. 그래갖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불과 36년 만에 후에 한국 조선을 합병합니다. 그로부터 36년간 우리가 지배받죠. 그러면 1871년도에 일본이 한 그런 행위가 뭐였냐. 이거는 결국은 통일한 겁니다. 나라를 통일하고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를 혁파해버린 거죠. 그리고 시장을 개방해갖고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1871년도에 독일을 통일하죠. 이것도 역시 많은 나라로 쪼개진 걸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의 여러 나라를 막 통일하려고 했더니 프랑스가 반대하는 거예요. 영국도 반대하고 스페인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어떤 영주가 프랑스 혹은 뭐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독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그런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저지하기 위해 하는데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비스마르크가. 그래갖고 프랑스를 점령해요. 파리를 점령합니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아니 독일의 후진국이 세계 최강의 선진국인 그 나폴레옹이 거의 세계를 평정한 지 얼마 안 된 그 나라에 파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죠. 이거는. 그래갖고 1870년부터 71년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엄청난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 광경이고 이때 프랑스에서 한 14만 명 죽습니다. 14만 명이 그 부상을 당하고 근데 독일은 약 2만 8천 명 사망하고 한 9만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하죠. 군대는 프랑스가 훨씬 더 많았어요. 50만 명이었고 여기 30만 명이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독일이 이기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프랑스 시가전이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시내 곳곳에서 집집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도 졌으니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게 시가전 그 그림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이제 후손의 나폴레옹 3세가 그때 지금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데 파리 점령되고 나서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제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81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가 항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덕분에 독일이 드디어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그 산업 국가가 되죠. 거의 영국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산업 국가가 되는데요. 역시 바로 그런 통일의 힘입니다.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근데 그럼 도대체 프랑스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는데 프랑스는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그 파리가 점령당하고 이제 나폴레옹 3세를 이제 축출하니까 그 부르주아 중심의 새로운 공화국 제3공화국이 형성됩니다. 그 제3공화국이 정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소위 그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노동자, 빈민들이 주축이 돼서 일종의 그 민중운동, 민중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파리 꾸민이죠. 약 3개월 동안 파리 일부 지역을 점령해서 최초의 민중혁명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이 내전을 저기서 장악을 하죠. 그래서 제3공화국이 이제 이것을 제압을 하고 나는데 이게 이제 파리 꾸민의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따라서 프랑스가 배상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비스마르크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걸로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사인을 해요. 엄청난 그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합니다. 근데 비스마르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 이건 못 갚을 테니까 장기적으로 프랑스를 점령해서 아예 프랑스까지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인들이 금은 구리를 닥치는 대로 팔아갖고 물건이라는 물건을 다 팔아갖고 50억 프랑을 불과 3개월 만에 모아갖고 줍니다. 비스마르크도 깜짝 놀라죠. 이게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 닥쳤을 때 금 모으는 거고 비슷한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돼요. 그거 갖다가 아사비아라고 하는 현상인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사라비아는 들어봤죠? 아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븐 할든이라는 사람이 아랍인인데 아사비아라는 현상을 썼어요. 제가 이 얘기는 좀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사비아가 왜 중요한지. 어쨌든 아사비아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벨 에포크라는 시대가 옵니다. 벨 에포크라고 들어보셨죠? Beautiful era,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때가 1871년부터 1914년까지 1914년이 1차 대전입니다. 이때까지 프랑스가 가장 번성한 시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졌는데 최고의 번영을 누릅니다. 프랑스가. 왜 그랬을까요? 특이하죠. 이때 이제 프랑스 제3공화국이 생기면서 독일과 일본이 전쟁에 진 다음부터 번성한 거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봉건적인 잔재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와 도그마로부터 해방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능이 막 발휘되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 보신 분? 보셨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우디 알렌 거는 가급적 다 봅니다.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예술적이고 그 다음에 몰랑 루주 아시죠? 니콜 키드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여배우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아주 화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때. 그 다음에 파리스 벨레 에포크라고 얘기하죠. 이 벨레 에포크라는 거는 나중에 1차 세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2차 세전까지 아주 암울한 시대가 오잖아요. 36년 가까이. 그때 이제 옛날 그 시대, 아름다웠던 시대를 회고하면서 벨레 에포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씁니다. 아주 방탕했어요. 이때는 파퓰러 프렌치 토닉 와인. 그래갖고 아주 이런 새로운 술을 갖고 아주 이렇게 뭐 술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방탕하게 놀았는지. 우리 그 물랑루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패션도 엄청났죠. 근데 벨 에포크 시대가 유럽에 전쟁이 없는 시대였고요. 풍요와 평화 속에서 낙관주의가 풍만하던 시대였고 새로운 기술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풍요 속에 문학과 음악, 미술, 예술, 공연이 꽃피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예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오고요. 전기가 그때 처음 발명되고 통신이 처음 발견되고 엄청난 그 세계적인 발명품들이 그때 나오죠. 그때 파리에서는 에펠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만국박람회를 하죠. 그리고 이런 드가 우리 정희아 씨가 여기 갑자기 나타났네. 이런 아주 그 발레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굉장히 이 발레가 그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이 태어난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세계 문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그 1871년 패전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또 때로는 패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니임인가 그렇죠? 제가 여기 가봤는데 너무 허름한 시골이야. 뭐 집도 한 100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에서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어떤 인류가 문명이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일종의 역사 일반 법칙을 또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개방과 통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집단에 살다가 통일한 다음에 개방하니까 봉건국가가 봉건국가에는 꼭 이권 집단 길드들이 있습니다. 독점 생산자들이죠. 그게 해소되면서 이권 집단이 해소되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이 열리고 혁신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건 지배계급을 타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국가가 약탈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봉건 국가는 다 약탈자입니다. 뭐 폼나게 뭐 무슨 그 백성을 어여삐 여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실체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약탈자라는데 봉건 지배계급을 타파해야만 약탈을 줄일 수 있고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역량을 발휘해서 동참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그마와 이데올로기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죠. 제가 4강인가에서 제가 밈 도그마 이데올로기를 미리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과학과 사상이 발전하고 자유로운 사고로 혁신 경제를 만발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학과 사상이 발전하고 자유로운 사고로 혁신 경제가 만발하면서 시장 경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교훈을 얘기하자면 상인이 국경을 넘나들지 않으면 그 국경을 군대가 넘어온다는 속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 명나라가 그때 아까 정화군단 끝나고 나서 그 무역을 봉쇄하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도 일본과 무역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인이 넘나들지 않으니까 군대가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험한 게 북한하고 지금 우리나라 관계도 비슷해요. 지금 상거래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군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상거래를 많이 해갖고 군대가 들어봐야 쓸모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정치제도. 민주정치제도라는 건 특징이 그 국민의 뜻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폭력, 국가가 어떤 그 착취를 덜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권 집단의 누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정권이 교체되면 이권 집단의 무드머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권 집단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부 기능이 고도화되는 게 중요한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적 폭력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아까 막스 베버도 그랬죠. 폭력을 독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뭐 결투해갖고 뭐 찌르고 내가 힘세면은 막 약탈하고 뭐 강간하고 이런 게 사적 폭력이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막스 베버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낸시 올슨도 그렇게 얘기했죠. 폭력을 독점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계약의 준수를 국가가 강제하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했어? 그럼 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질서고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약간 요약하자면 성벽의 길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벽의 길이를 줄인다는 것은 봉건 국가가 있으면 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라인강에서 배를 타고 물건이 내려오면 1km마다 성들이 있어서 세금을 걸었어요. 라인강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세금을 한 100번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성벽인데 성벽의 길이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성벽의 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성 밖에 사는 그 G4, G5 못 사는 세상은 이거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계급을 철폐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권 집단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민주제도. 이 딱 세 가지가 어쩌면은 인간이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이권 집단의 누적을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좀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간단하게 드렸는데,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뭘까? 우리의 역사의 일반 법칙을 보면 우리가 45년도에 일단 국가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분단되고 전쟁하고 53년까지 전쟁하고 이승만 시대의 혼란에다가 4.19에다가 5.16까지 간 게 16년이잖아요. 16년 혼란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화와 어떤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때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제 식민지와 토지개혁과 전쟁으로 인해서 양반과 이권 집단이 거의 다 붕괴한 겁니다. 특히 토지개혁으로 지주까지 다 붕괴됐죠. 토지개혁을 우리가 1950년도 6.25 전쟁 한 3개월 전에 했는데, 만약에 그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6.25에서 졌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학자들이. 토지를 받은 그 많은 지주들이,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이제 자영업농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정해된 거예요. 협조하지 않고. 어쨌든 양반 집단이 붕괴되고 도구마와 미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때. 그리고 박정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잘한 거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수출 중심의 개방적 시장 경제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그 6.25 전쟁, 그러니까 그 1945년 이후에 독립한 전 세계 수백 개의 식민지 독립국들의 대부분이 99%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종의 내수 위주의 그 경제를 채택했죠.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뭐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었어요. 홍콩은 좀 다른 경우고요. 그러면 중국이 강성한 이유가 뭘까 지금? 이것도 우리의 역사 일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반 어떤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왜 그럴까? 100년간의 혼란.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하고 그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막 군벌이 막 드세고, 그 다음에 일본과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나서 또 모택동이 집권해갖고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을 통해갖고 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모택동이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이권 집단이 다 붕괴된 거예요. 한 5천 년을 내려온 어떤 봉건적인 제도가 다 없어지고, 뭐 유교 사상, 심지어 한자까지 다 없어진 거죠. 이권 집단이 일단 없어지면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등소평이 개방적 시장 경제를 채택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연적인 요소나 영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권 집단의 누적을 통제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개방적인 시장 원리에 따른 혁신 경제를 해야 됩니다. 또 계급제도를 타파해, 계급적인 요소를 타파해야 돼요. 청년과 작년에 우리나라 월급 차이가 막 서너 배씩 나잖아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막 서너 배씩 차이 나잖아요. 남자, 여자 차이 나잖아요. 너무 심하게요.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그 다음에 약탈이 적어야 됩니다. 국가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약탈적인 국가입니다.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고 판사, 검사, 그다음에 권력층이 엄청난 그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법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다음에 간접민주제가 지금 한계에 다다랐죠. 세월호 문제를 사고도 해결 못했지만 그 다음에 사후수습도 이렇게 형편없이 하는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국회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역사의 일반 법칙에서 나온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더 잘 알면 제가 설명한 이런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에카스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은 어떠냐? 대한민국의 현황은 이권 집단의 누적이 점점 누적되고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 원래 역사의 법칙이니까. 특히 언제부터 많이 누적되기 시작하냐? 1987년부터 결정적으로 많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1%가 99%를 착취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1987년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난 혜택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조합들이 엄청난 이권을 갖게 돼요. 약사, 변호사, 의사, 온갖 협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협회는 한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져요. 옛날에 뭐 새마을운동협회 1970년대 만들어갖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연맹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름을 바꿔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으로 있어요. 일단 협회라는 거는 조직을 만들어지면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아마 협회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만드실 거야.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 그래서 협회라는 게 사회 악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개방적이고 혁신 경제를 해야 되는데 어떠냐? 폐쇄적인 이권 경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반시장적인 집단이 많아요. 특히 새누리당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계급적인 요소가 너무 지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계급 5개 계급이 지금 급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정년이나 진보주정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